안녕하세요 여러분, 현모입니다. 킹홀리데이 캐나다 Q&A 2탄 바로 시작할게요. 2탄에서는 일구하는 방법, 돈 관련, 그리고 워홀 추천하는지 비추천하는지, 영주권, 그리고 인간관계, 친구 사귀는 방법, 이 정도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잡구하기. 밴쿠버에 일자리 많나요? 간단 일상 대화할 수준이면 서버직 가능한지. 일자리는 많습니다. 근데 확실히 성수기, 비성수기가 있어요. 여름 시즌이 성수기고 레인쿠버, 겨울 시즌이 약간 비성수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12월 연말이랑 1월 연초에는 이제 외식도 많이 하고 이벤트도 많다 보니까 그때는 또 많이 뽑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일상 대화할 수준이면 서버직 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현지 잡을 구하고 싶다 하시면은 직원들과의 소통도 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영어 실력을 만들어 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레주메도 사실 한국에서 만들어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와서 초반엔 할 일이 정말 많은데 레주메 만들고 커버레터 만들고 골치 아프거든요. 제가 골치 아팠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만들어 오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력서 양식 참고한 사이트 레주메 작성 팁 일구하기 영상이 자세히 있는데 저는 워크비시에 가서 첨삭을 받았고요. 레주메 양식은 영어로 구글링해서 깔끔한 양식 찾아서 많이 참고해서 작성을 했고, 그걸 토대로 워크비시에 가서 첨삭을 받았습니다. 팁은 그냥 깔끔하게 최대한 한 페이지 안에 다 담을 수 있게 레주메를 작성하고, 조금 큰 데 같은 경우는 커버레터까지 요구를 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를 좀 가고 싶다 하시면 커버레터까지 작성을 해주시면 좋고, 너무 디테일한 정보는 쓰지 마세요. 저도 일하면서 레주메를 내려오는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레주메 받고 그냥 버리는 경우도 봤어요. 거기에 개인정보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디테일한 집 주소 같은 거 쓰지 마세요. 주소, 이름, 핸드폰 번호, 이메일 이런 거 다 나와 있는데. 한국에서 개발자로 3년 정도 일하다가 밴쿠버로 가는데 오피스 잡 구할 수 있을까요? 워홀로 오시는 건가요? 전 잘 모르지만, 이쪽 분야는 아예 모르지만 제 친구 중에 디자인 쪽 전공해서 졸업하고 여기서 오피스 잡 구한 워홀러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여기 와서 여기서 일 안 구해주면 그냥 한국 돌아가겠다, 이 마인드로 한 달 동안 정말 취준만 했대요. 워홀인데. 그래서 지금 오피스 잡에서 잘 일하고 있습니다. 물론 워홀러들 잘 안 뽑는다, 이것도 사실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것도 진짜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본인이 그만큼 실력이 되고 능력이 된다면 불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요. 레주메는 가게에 돌리면 되나요? 네, 직접 돌려도 되고, 인디드나 요즘은 좀 큰 데 같은 경우는 그 홈페이지에 항목이 있어요. 이제 거기서 직접 이메일 보내서 지원을 하거나 신청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잡구할 때 팁. 일단은 직원들의 분위기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좀 아닌 것 같다 싶으면 빨리 나와라. 면접 방식. 일단 자기소개 무조건 시키고요. 경력 물어보고, availability, 언제 일할 수 있냐, 뭐 풀타임 하고 싶냐, 파트타임 하고 싶냐, 이런 거. 그리고 비자 종류랑 기간, 성격의 장단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거냐, 뭐 집에서 얼마나 걸리냐, 그 정도가 이제 정형화된 질문인 것 같아요. 맨날 나오는. 두 번째, 돈 얘기. 초기 자금은 전 영상이 있는데 준비 전이랑 초기 정착하는 비용이 제 기억상으로는 630만 원인가 들었던 것 같아요. 예민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수입이랑 세이빙 관련해서 다뤄주시면 좋겠어요. 한 달에 세이빙 얼마 정도 가능? 주 몇 시간 일해야 충당 가능할까요? 일단 지금까지 풀타임 일을 한 적은 없었고 파트타임만 해서 4회 정도 6, 7시간 정도 일했어요. 그러니까 주에 25에서 30시간 이하로 일을 한 거죠. 그렇게 바리스타, 바텐더 일을 해서 팁 제외해서 본 수입이 2,000불에서 1,300불 이 정도 됐고, 팁은 정말 다른데 평균적으로 1,000불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냥 정말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 벌었다? 평균 생활비는 일단 집값이 1,200불이었고 집값 제외한 평균 생활비가 한 800불에서 1,000불 정도? 그러니까 2,000불에서 2,200불? 이 정도로 한 달에 평균적으로 썼던 것 같아요. 캐나다 워홀로는 세이빙 거의 못한다고 들어서 혹시 가능하셨을까요? 그래서 세이빙은 정말 하기 나름이고 쓰기 나름인데 할 수는 있습니다. 당연히.
그 제가 일을 많이 한 경우도 아니에요. 저는 풀타임으로 안 했고 파트타임으로 조금씩 일을 했기 때문에 모은다면 충분히 모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을 많이 해야겠죠, 그만큼. 한국에서 가져간 돈을 쓰셨나요? 아니면 월급 팁으로 충당되던가요? 뭘로 번 돈으로 미국 여행 갈 수 있을까요? 월급이랑 팁으로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일을 시작하고 나서는 한국에 있는 돈을 쓰진 않았어요. 돈이 부족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뉴욕 여행 가고 2, 3주씩 여행을 갈 때는 한국에서 벌어둔 돈을 썼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여행 가는 동안 2달 동안 일을 안 했거든요. 근데 그때 동안 생활하고 렌트비 내고 그 돈은 충당이 가능했어요. 캐나다에서 번 돈으로. 세이빙 없이 여행 다니고 친구 만나면서 써도 괜찮은지, 그런 친구들이 많은지. 제가 막 괜찮다 안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상황이 다 다르니까 본인이 그렇게 하고 싶으면 당연히 해도 됩니다. 저도 약간 돈 모으러 오는 게 아니고 나는 경험 쌓고 영어 배우고 오는 거라고 목적을 세웠기 때문에 저는 굳이 세이빙을 하지 않았고 그냥 내 경험을 위해 쓰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근데 이제 열심히 돈을 모아야겠죠, 다시? 그리고 돈을 많이 모으고 싶으면 풀타임으로 많이 일을 하면 돈은 당연히 모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 워홀로 세이빙 못한다고 들었다? 물가가 비싼 건 사실이지만 팁이라는 게 또 있기 때문에 세이빙은 정말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모으려면 얼마든지 모을 수는 있다. 인간관계 파트, 친구 사귀기. 외국인 친구 어디서 사귀나요? 많이 만나고 싶은데 어디서 만나는 게 좋나요? 다양한 친구들 어떻게 사귀셨나요? 다 어학원과 미덥에서 만난 친구들인가요? 맨 처음에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는 미덥에서 만났습니다. 펍에서 맥주 마시는 모임, 아니면 공원에서 프리스비 하는 모임 이런 거 나가가지고 그냥 사람들 막 진짜 랜덤으로 만나고 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을 처음에는 많이 사귀었고, 근데 미덥은 정말 너무 랜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온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을 한 번에 너무 많이 만나니까 너무 에너지 소비가 큰 거예요. 그래서 미덥은 2-3번 나가고 안 나갔고 한 명 사귄 다음에 그 친구들을 만나는 게 제일 좋긴 해요. 저도 미덥에서 만난 친구들이 또 자기 친구들 소개해줘서 그렇게 만나고 그러면서 타고 친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일 시작했을 때는 이제 동료들이랑 많이 놀았습니다. 사실 동료들이랑 친해지는 게 가장 좋아요. 저는 또래들도 많아가지고 공감대도 많고 관심사도 비슷하고 그래서 동료들이랑 많이 놀았고, 범블이라는 어플이 있어요. 친구 모드를 선택하면 친구를 사귀는 게 목적인 사람들만 보이거든요. 관심 있는 카테고리들을 선택해요. 뭐 카페 가기, 우리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줘서 공통 관심사가 있는 친구들을 만나서 놀 수 있는 괜찮은 것 같아요. 현지 적응하고 침묵 유지 잘한 비결. 사실 처음에는 저 스스로가 금방 갈 건데 그렇게 친해져서 뭐 하나 이러면서 제가 오히려 사람들을 밀어냈던 적이 있었어요. 정 많이 안 줘야지 이러면서. 왜냐면 저도 한번 정이 들면 그게 좀 되게 힘들어가지고. 근데 이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어쩔 수 없더라고요. 막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차피 여기 있는 사람들은 갈 사람들이랑 그렇게 안 논다. 근데 사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아닌 경우가 더 많고, 전 여기 캐나다 친구들 많거든요. 첫 번째 일했던 동료들은 다 그냥 여기서 태어난 캐나다인들인데 너무 잘 놀고 항상 같이 놀자고 하고 그냥 항상 진심으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사람들을 대하면 그냥 그들도 좋아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그냥 열린 마음으로 배우려고 하고 다른 문화들을 재밌어하고, 그리고 내가 영어 모른다고 주눅 들지 말고 어쩌라고, 이거 내 모국어 아닌데 틀리는 거 당연한 건데 이러면서 그런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캐나다 사람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 관심 있는 사람 반, 없는 사람 반인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K-pop 그런 것들 때문에 관심도가 높아졌다, 예전에 비해서 훨씬. 그리고 한국인들은 일을 잘한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 친구들이. 저는 제가 일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냥 저는 시키는 거를 한다. 이왕 할 거 재밌게 하자 이런 느낌? 근데 캐나다 친구가 저한테 너 왜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해? 역시 코리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으로 진짜 역시 코리안이다 이렇게. 내가? 나 아닌데? 뭔가 깔끔하고 일 열심히 하고 이런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사실이기도 해요. 이 사람들에 비하면. 이 사람들은 항상 칠하고 하는데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생활을 해왔으니까. 동양인, 서양인 무관해서 호감 가는 이성이나 대시해왔던 이성이 있는지. 대시해왔던 이성. 대시가 너무 웃기다. 있습니다. 그냥 처음에 일했을 때 일을 혼자 하고 이랬을 때 좀 있었고, 근데 여기에 데이팅 컬처는 정말 다르고 저랑 안 맞아요. 주변 얘기 들어보면 진짜 6개월 동안 거의 그냥 연인이야. 누가 봐도 연인이야. 근데 막상 너네 무슨 사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We're just talking. We're just hang out. situationship이 서로 괜찮으면 상관이 없죠. 근데 좋아하는 사람 미치는 거예요. 더 좋아하는 사람. 왜냐면 다른 사람을 만나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보편적으로는 그런데 또 아닌 사람들도 있긴 하다. 그리고 여기는 데이팅 앱을 정말 많이 써요. 데이팅 앱으로 만나는 게 정말 흔해요. 친구들 보면은 힌지라는 어플을 정말 많이 쓰더라고요. 힌지는 좀 진짜 진지하게 만남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써요. 질문들을 자기가 선택해서 약간 그 질문들에 위트 있게 답변하는, 그러면서 자기를 표현하는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막 친구들끼리 힌지 프로파일 막 검토해주기도 하고. 무서웠던 경험과 대비할 수 있는 방법. 이거는 한번 얘기하고 싶었던 거긴 한데 안 했었어요. 하지만 질문을 받았으니까 해보자면, 워홀 추천하시나요? 워홀의 장단점. 잘 왔다, 괜히 왔다 생각드는 순간. 일단 장점은 내가 여기서 일하고 사람들 만나고 정말 캐나다에서 그냥 살 수 있다는 거. 캐나다를 경험하면서 영어 배우고 살 수 있다. 그게 장점인 것 같고요. 잘 왔다고 생각되는 순간. 딱 어떤 순간에 나 진짜 잘 왔다 이렇게 생각되는 적은 전 사실 없고, 그 1년 전과 지금의 나를 비교해봤을 때 정말 잘 왔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괜히 왔다 생각되는 순간은 없었어요. 진짜 힘들다. 힘들었던 적은 많은데 그래도 괜히 왔다고 생각된 적은 없었습니다. 한 번도. 가장 속상하거나 힘드셨을 때가 언제였는지,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식당을 있을 때 첫 번째 직장에서 키친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그 할아버지가 약간 그 앵걸 이슈가 있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본인이 예민하거나 화나면 배는 게 없어지는 그런 스타일이셨어요. 좀 할 일이 많으면 진짜 예민해지세요. 한 번 이제 퇴근을 하고 음식을 주문을 했어요. 제가 결제를 하고 퇴근을 해서 기다렸어요. 나 이제 집 가야 되는데 음식을 30분 동안 기다렸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키친 할아버지를 절대 쪼르면 안 되거든요. 절대 음식 언제 나오냐는, 손님들 음식도 언제 나오는지 물어보면 안 됐어요. 그냥 그랬는데, 근데 이제 제가 30분이 지나가니까 이게 오더가 안 들어갔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가끔 그런 프린트지가 안 뽑힐 때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봤는데 제 음식, 할아버지가 쉬고 계시는지 제 음식을 안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진짜 공손하게 혹시 나 음식 주문했는데 그거 들어갔어?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갑자기 진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저한테. 저는 이제 밖에서 키친에 대고 이제 말을 했고, 이제 가게 안에는 손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진짜 저한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셔가지고 손님들이 다 무슨 일이냐고, 왜 그래 막 이렇게 하고. 근데 그 할아버지가 영어도 잘 하지 못하셨어요. 그러니까 더 못된 말만 골라가지고 막 하시는 거예요. 그때 약간 눈물이 여기까지 차올랐거든요. 눈물 꾹 참고 화장실 가서 울고, 동료가 위로해주면서 진짜 신경 쓰지 말라고, 저 할아버지 원래 저런다고, 너 잘못 하나도 없다고 이런 식으로 위로해줘가지고 동료 옆에서 또 울고 그때가 제일 속상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힘들었을 때는 약간 룸메랑 갈등 생겼을 때, 그러니까 이게 서로에 대한 직접적인 갈등이 아니고 그 무슨 샤워기 수압이 제가 오고 나서 약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샤워기를 떨어뜨린 적이 없거든요. 뭐 떨어뜨리거나 만진 적이 없는데 제가 오고 나서 약해졌대요. 그래서 저한테 너 뭐 만진 거 없어?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가 없다고 했어요. 근데 계속해서 제 잘못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조금 싸웠거든요. 모국어가 아닌 영어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의 생각을 100% 전달을 하기도 힘들고 룸메도 답답할 것이고 걔가 만약에 진짜 제가 했다고 생각하면 걔도 답답할 거고 서로 답답해가지고 같이 살면서 약간 인사를 안 했어요. 둘이 사는 집인데. 그래서 저는 그게 좀 힘들더라고요. 저도 그냥 약간 없는 사람 취급하고 이럴 수 있는 사람이면 상관이 없는데 제가 그게 안 돼가지고 결국 그 집을 예정보다 일찍 나오게 되면서 마무리가 됐죠. 워홀 갔다가 실패한 경험을 본 적 있으신가요? 한번 그때 한국인 친구를 만났었는데 한 달인가 2달 있다가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게 실패라고 저는 생각은 안 합니다. 어쨌든 자기가 와서 본인이 경험한 거잖아요. 한두 달째 경험을 했는데 나는 캐나다가 안 맞는 것 같아. 나는 한국이 더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자기가 본인이 느끼고 깨달은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걸 실패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제가 원래 좀 낙관주의자적인 경향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아무튼 자기가 해본 거니까, 경험해본 거니까 그것만으로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안 하고 다른 사람들 말만 듣고 그러니까 그 별로래 이렇게 해서 안 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해서 느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안 했는데 만약에 누가 또 좋다고 하면은 올 거예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맞을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해야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10명 중에 한 8명 정도는 너무 좋다 이렇게 하는 것 같고, 물론 저는 지금 여기 있으니까 이미 돌아간 친구들을 못 만나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주변 분들 워홀 대부분 몇 살에 많이 가시는지 정말 다양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온 분들도 계시고 저 같은 케이스는 대학교 졸업하고 오고 그리고 대학교 휴학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아싸리 한국에서 회사 생활도 하시고 원래 30살이 막차였잖아요. 그래서 그때 오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회사 생활을 다 해보고 오신 분들이 영주권을 바로 준비하시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워홀을 꿈꾸고 있는 주변 친구들에게 워홀 추천하는지 추천합니다. 그 1년이라는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정말 시야가 넓어졌고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과 만나면서 정말 다양한 생각을 엿볼 수 있었고 그러면서 정말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살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구나. 정답이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워홀을 뭐 6개월을 오든 1년을 오든 꼭 다 채울 필요가 없잖아요. 추천드립니다. 캐나다 다녀오면 더 있고 싶어 한다던데 주관적이겠지만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 평화롭다? 정신 건강에 좋다? 한국에 있으면은 사실 보이지 않는 그 룰이 있잖아요. 이 나이 때는 대충 뭘 해야 되고 이 정도에는 뭘 해야 되고 내가 이거 안 하면 뒤처지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여긴 그런 게 없어요. 어떤 직업을 가져도 다 잘 살고 그냥 행복하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좀 치열한 삶에서 벗어나서 평화롭게 잘 살 수 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주관적으로는. 영어 이름 어떻게 지으셨나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줄리라는 이름을 썼어요. 그냥 영어 학원에서 지어준 이름이었는데 그 이름이 외국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올드한 할머니 이름이라는 걸 듣고 나서 충격을 받고 유튜브에 서치를 했죠. 트렌디하고 안 흔한 영어 이름 이런 식으로. 그 중에서 아리아를 보고 아리아 괜찮은데? 나랑 잘 어울리는데? 해서 고르게 되었고 친구들이 이름 예쁘다고 많이 칭찬해줬어요. 워홀 하면서 깨달은 것이나 얻은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많아서 일단 내가 굉장히 우물안 개구리였구나. 그런 것들도 많이 깨달았고 꼭 정해진 대로 살지 않아도 세상에는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정말 다양하구나. 무궁무진하구나. 또 한편으로는 정말 장단점이 있다. 다 어느 나라나 어느 곳이나 다 장단점이 있다. 오히려 여기 와서 이런 점들은 진짜 한국이 더 좋다. 이런 것도 많고 한국이 정말 편리하구나. 한국이
진짜 살기 좋고 재밌구나 이런 적도 많았어요. 마지막 워홀 유지하실 생각이신지 아예 살 생각은 없으신가요?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요. 일단 이제 재신청이 가능해졌잖아요. 그래서 저도 정말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고민이 많이 됐는데 재신청을 하게 되면 2년을 이제 받게 될 테고 제 지금 상황으로서 어렵다. 어려운데 아예 살 생각 없지 않아요. 없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워홀을 올 때 목표가 딱 1년 동안 영어 공부하고 다양한 경험 많이 쌓고 그렇게 하는 게 저의 목표였어요. 맨 처음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그 목표를 충분히 달성을 했다고 생각하고 워홀이 끝난다면 다시 한국에 가서 비교를 해보고 싶어요. 아직 한국에서 하고 싶은 게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캐나다의 이런 평화로움과 캐나다 생활이 너무 만족스럽고 좋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내가 이 시기가 저는 지금 제 나이가 한국 나이로는 27살이거든요. 굉장히 적지 않은 나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시기를 놓치면 치열하게 살지 않으면 아쉬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아마 한국으로 돌아가서 한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좋은 건 한 번에 더 기회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물론 신청이 돼야지 그것도 올 수 있는 거지만 아무튼 기회가 더 늘어난 거기 때문에 나중에 무조건 다시 올 건데 이제 그 형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다시 워홀이 될지 아니면 그냥 친구들 보러 놀러 올지 아니면 정말 영주권이 될지 그거는 다시 차근차근히 생각을 해볼 문제인 것 같아요. 하지만 다시 살고 싶을 만큼 좋은 곳이긴 하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Q&A 영상이 끝났는데요. 도움이 되셨을까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여쭤봐 주시고 아시는 정보들이나 그런 거 있으면 같이 공유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이제 저는 남은 캐나다 생활을 더 열심히 재밌게 알차게 즐겨보겠습니다.